50페이지 보시면 지대에 관한 논쟁 해갖고, 자, 도대체 지대의 성격이 뭐냐, 이거 관련돼서, 요거는 고전학파 얘기줍니다. 요거는요, 신고전학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둘 다 요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요즘에는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을 그냥 싸잡아서 얘네들은 고전학파, 그 다음에 통화론자, 그 다음에 새 고전학파, 이렇게 구분하는데, 요거, 이렇게 구분하는 건 옛날이나 이렇게 구분합니다. 어쩌나 얘 두 사람, 두 학파가 전부 다 추구하는 거는,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쪽은요, 산업혁명 이전에 어떤 간의 수공업체계 있죠? 아니면, 농경시대, 이때를 가정하는 거고, 배경을 하는 거고, 요거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걸 통해서 대량 생산 체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뀌니까 내용 자체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 고전학파는 이렇게 주로 이제 17세기 말에서 이게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자냐 아니면 신고전학파냐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참고로 주로 이제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아담 스미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더스라든 사람, 멜더스 이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리카도 이런 사람들, 리카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주로 활약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샬입니다. 알프레드 마샬. 그 다음에 피구라든가 아니면요 밀 이런 사람들을 신고전학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쩌나 밀농사 져서 내다 팔면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매출액 생기죠? 요거를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요, 이자라든가 배당의 형태로,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요, 이 임대료 같은 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데, 함수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무슨 특성이라고요? 자연적 특성. 그러니까 내가 요걸 책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요거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받고자 하는 게 가격 아닙니까? 근데 토지라는 것은 애초에 생산비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토지는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산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배분받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누군가 소유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돈 받고 팔기 시작했던 거지, 애초에 땅이라는 거 공짜로 인간이 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가격이라든가 지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신이 인간에게 특정 비옥도에 상응하는 땅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해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은 항상 발생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더라도 누가 생산하더라도 그 정도 생산량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생산비도 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배분 받을 것도 없는 거죠. 그죠? 누가 생산하도 그 정도 다 나오는 거니까. 자, 누가 갖고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공헌한 노동자본에다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그나마 행여나 남는 게 있다면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래서 토지에 배분되는 것은 하나의 잉여에 불과하다. 남는 돈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신고전학파는 논리를 좀 달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요걸 생산 요소라 하는데 요거를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토지도 돈이 생기면 살 수도 있으니까 자본에 다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토지의 인문적인 특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논리대로 하면 토지는 생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실제는 바닷물 메꿔서 농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 거죠. 농지 개량 공사 같은 거 하려면 비용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최소한 받아내야 될 거 아니냐. 그잖아요? 그리고 자,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신이 어떤 비옥도에 상응하는 땅을 준 거는 맞죠?
근데 인간이 이거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 제대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개판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매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도 자 다른 생산 요소와 더불어서 공헌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도 하나의 그 생산 요소다. 생산 요소의 비용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논리가 뭐라고요? 신고전학파의 논리입니다. 알겠죠? 약간 좀 까탈스러우니까 그냥 결론만 딱딱 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 기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그 구닥다리 같은 논쟁, 구닥다리 같은 근대적인 지대 논쟁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이라고 해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들 얘기한 논쟁들이 있는데, 이거 알아볼게요. 현대적 의미의 지대 논쟁이다 해서 이 파레토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자, 여기 노동시장이 있다고 치자. 노동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아파트 하나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파트 만들려면 자, 이 그 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건축 자재 이런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이런 걸 전부 다 생산 요소로 하는데, 우리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예를 들어서 맥주 회사가 만든 맥주는 우리 같은 사람이 사요, 안 사요? 사죠. 우리 같은 사람이 수요자입니다. 그럼 기업은요? 기업은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은 공급자. 근데 거꾸로 자, 생산 요소 시장은,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공급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업이 이걸 수요해요, 안 해요? 기업이 수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볼게요.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거를 경제학에서는 비용 곡선입니다. 무슨 곡선이라고요? 비용 곡선. 자,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뭐라고요? 비용 곡선인데, 자기도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은 가수입니다. 지방 다니면서 노래하고 다니는 가수인데, 노래라는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밥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려면 자, 이 택시비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리고 또한 밤에 자려면, 지방 가서 자려면 여관이라든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숙박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옷도 이제 반짝반짝한 옷 있죠? 고급스러운 옷 입어야지 거기서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옷값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래 많이 하고 다니면 약값도 들어가죠. 다양한 형태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잡을게요. 자, 이만큼 노동력을 제공할 때 이만큼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만큼 제공할 때 뭐가 들어가요?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기업 사장이,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거를 이제 쓰려고 할 겁니다. 이분을.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적정한 임금하고 적정한 노동량이 결정되는데, 결국은 이만큼 임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만큼 받은 것 중에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은 자기도 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요만큼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요만큼 최소한 받아내야 되겠네요. 그 다음 기업 입장에서도 요만큼 더 지불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여기서 일하려고 안 하려고요? 아, 차비도 안 나오고 그럼 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전적으로 여기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불해야 될 수입을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용 수입. 그럼 실제는 이만큼 받은 거죠? 여기에 이제 남는 돈이 되겠네요. 이걸요, 경제지대다 해줍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이 한 달 동안에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다 한 달 동안 이제 정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는 그동안 영수증 보니까 경비로 다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실제 남은 돈은 얼마라고요? 200만 원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게 바로 경제지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참고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 이 그 사람들마다 이제 이걸 공곡선이라는데, 이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비용입니다. 하인의 면적이라고요? 비용이다. 기억하시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려지는 자, 이 공곡선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요 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그린 걸요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요? 일반직이라고 치자. 일반적인 직종.
근데 이런 것들은요, 전문직이다. 전문직. 그러니까 이 중개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을요, 전문직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 공곡선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비용이라고 했죠? 기억하시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임금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죠? 근데 임금이 좀 올라가니까 공급량이 크게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은, 일반적인 직종은 임금이 좋아지면 서로만 일하려고 하죠? 뭐 팍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든가 요즘에는 변호사가 이제 다 뭐 넘치는 게 변호사지만 뭐 90년대, 1990년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호사 급여가 임금이 이만할 때 이만큼 공급하려고 했는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아, 이 변호라는 공급량을 변호라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거기 이제 변호사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크게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급할 수 있는 양이 크게 안 늘어나죠? 맞죠? 이렇게 급한 형태로 해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해져요? 상당히 완만한 형태. 전문직 같은 경우는요, 급한 형태로 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요하는 기업이 있겠네요. 기업이 있는데, 자,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사람이 받는 급여는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비용입니다. 번 돈 중에 거의 다 뭐라고요? 비용이고 실제 남는 거 얼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전문직 같은 경우는 이만큼 임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경비 얼마 나가요? 안 나가요? 얼마 안 나갔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어디 나가요? 이제 법원에 나가서 일해주고 거의 뭐 비용 얼마 나가는 거 없죠? 거의 대부분 다 뭐라고요? 실제 남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실제 남는 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항상 공곡선 아래의 면적이 뭐라고요? 비용이다. 비용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시장이냐면 자, 이번에는 토지 시장을 생각해 볼게요. 토지 시장.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자, 토지를 누가 빌려줍니까? 지주가 빌려주는 거죠.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토지는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수직. 자,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는 어쨌거나 이게 비용 곡선인데 들어간 비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수직의 형태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인데 결국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그러니까 전용 수입은 하나도 없고 답을 하고요. 100% 경제지대가 되는 겁니다. 100% 뭐라고요? 경제지대다는 얘기입니다. 100% 뭐라고요? 경제지대. 기억하세요? 100% 뭐라고요? 경제지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토지는 생산비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100% 경제지대다. 실제 남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헨리 조지라는 경제학자는 다른 세금들은 전부 다 철폐시키자. 그리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있죠? 요걸로만 100% 징수한다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간이 만든 설비 시장을 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요거는요, 자, 마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마샬. 자, 그러면 인간이 만든 각종 기계라든가 설비 같은 거 있죠? 요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시장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요? 포크레인. 그러면, 자, 경기도 일대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딱 5군데라고 치자. 딱 몇 군데라고요? 5군데. 그러면, 자, 단기적으로는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임대료가 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량을 늘어날 수 있나요? 아, 5군데에서밖에 못 빌려주는 거죠? 그죠? 갑자기 빌려준 업체가 바로 늘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올라간다 해서 자, 나도 한번 임대사업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거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다른 사업 때려치고 이 사업 하려면 또 준비작업도 걸리고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토지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토지와 똑같이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수요곡선 이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토지 설비, 기계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의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가 됩니다. 무슨 지대라고요? 실제 남는 돈이라는 얘기죠.
실제 임대료 같은 거 오르면 수요가 증가해서 오르면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 경제지대라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장기적으로 볼게요. 장기적으로 자,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임대료가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좋아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하려고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물망 골프장 하다가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요거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팔아치우고 요거 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입니다. 단기적으로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다 뭐였어요? 경제지대였죠?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공급선 아래 면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라고요? 전용 수입이 되겠네요. 전용 수입.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요? 준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어중간한 단기적으로는 경제지대인데 장기적으로는 다 뭘로 바뀌어요? 전용 수입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준경제지대. 줄여서 뭐라고요? 준지대 이렇게 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빌려주는 업체가 이제 5군데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막 수요 같은 게 증가하면 얘들이 다 챙겨가는 거죠. 그죠? 다 이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요? 끼어들죠? 끼어들면은 광고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가죠?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 소득이 다 뭐라고요? 지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지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깐요. 우리 요 책 있죠? 요 책 가져오셨나요? 자,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 몇 페이지라고요? 3페이지. (303페이지에) 응용 예상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음은 지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칼 마르크스의 주장은 비옥도하고는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독점적인 사유권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자, 이 토지 희소성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빌려주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맞습니다. 2번 볼게요. 튀네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하면서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은요 지대를 형성한다. 맞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리카도는 이 사람은 비옥도의 차이가 뭐라고요? 지대를 결정한다. 읽어볼게요. 대상 토지와 한계지와의 생산성 차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지대가 상승함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지대와 곡물 가격을 바꿔놓으세요. 자, 보세요.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지대가 상승합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지대가 상승합니다. 4번 해볼게요. 고전학파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자, 전부 다 뭐라고요? 예, 고전학파에 따르면 생산 요소 비용이다 했던 겁니다. 읽어볼게요. 신고전학파 견해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비용, 자원 배분 기능을 하는 소득으로 간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소 비용으로서 당연히 정당히 배분 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고전학파 견해에 따르면 생산 요소를 노동, 토지, 자본으로 구별하면서 지대에는 불로소득인 뭘로 간주했다고요? 잉여로 간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잉여로 간주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다음은 토지 이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은 토지의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제한 것이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을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이렇게 수학 체감의 법칙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이 만약 여기다가 농지에다가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수만 있다면 이 땅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땅에는
1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더 이상 늘어나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지만 그 이상 늘어나게 돼요. 그 이상은 노동자본 투입액에 비하여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하나만 있으면, 농작물이 더 필요하다면 농지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농지가 또 필요한데 농지들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가 차이 난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 난다고요? 비옥도의 차이. 이게 바로 지대를 결정한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자, 수학 체감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전제한 것이다 줘야 됩니다. 전제한 것이다. 2번 볼게요.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이 사람 얘기입니다.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곳, 이렇게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곳 있죠. 요곳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한 개지의 땅이라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죠. 지대가 발생한다 해줘야 됩니다. 발생한다. 3번 볼게요.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의하면 요걸 얘기합니다. 자, 이 지대는 한 개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 있죠. 요거 맞는 겁니다. 4번에 볼게요. 튀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면 위치에 따라 지대는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비옥도가 동일할 경우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 나요, 안 나요? 난다는 얘기죠. 틀렸네요. 차이가 난다 했습니다. 튀넨의 위치 지대 곡선에서는 생산비의 절약분이 지대화되는 게 아니라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화된다. 수송비의 절약분이 뭐라고요? 지대화된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1번 볼게요. 반복 숙달 문제.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자, 경제지대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아까 했는데 요만큼 임금을 받았을 때 요걸 뭐라고요? 경제지대. 요걸요 전용수입이라는 겁니다. 전용수입. 읽어볼게요. 현재 용도에서 실제로 얻고 있는 총수입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총수입과 이 전용수입과의 차이, 요 차이가 요거 아닌가? 요걸요 차익으로 결정된다. 맞는 겁니다. 경제지대는. 2번 볼게요. 생산 요소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용 수입 이외의 잉여분. 전용 수입 이외의 잉여분이 뭐예요? 경제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아까 일반지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럴 경우는 경제지대는 작아집니다. 급할수록,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지대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조금 전에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완만하다는 얘기죠? 아까, 자, 우리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루어졌죠? 이런 사람들은 경제지대가 커지는데 탄력적이 될수록 작아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에 있어서 토지 공급자의 총 수입액은 전액이 다 뭐라고요? 경제지대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지불되는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뭐라고요? 잉여 부분. 요걸요 경제지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까 오늘 처음에 오셔서 푸른 문제 있죠? 답을 하나 안 부른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요거 있죠? 요거에 8번을 미처 답을 안 했네요. 8번. 다음은 감가 수행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은, 정답은 3번인데,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 아까 했던 거죠?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내용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해줍니다. 이걸요 법정 내용수라는 겁니다. 법정 내용수.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의 감가수정은요 법정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수를 기초로 합니다. 경제적 내용수. 그러니까 뒤 바꿔야 됩니다. 뒤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자, 법정 경제적을 뒤 바꿔놓으세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우리 강의 노트 다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오른쪽 아래에
도시 공간 구조론과 경제 기반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자, 먼저 도시 공간 구조론은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하냐, 이거와 관련돼서 자, 이 몇몇 사람들이 얘기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도시는 하나의 핵, 단핵으로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요, 아니다, 여러 개의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도시, 특히 계획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상도시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단핵 이론은 또다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동심원 이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요, 다핵심 이론 얘기합니다. 다핵심 이론. 그 다음에 요것도 사람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 자, 동심원 이론 같은 경우는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이고, 그 다음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요, 율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인데, 자, 이 사람들 얘기한 이론을 전부 다 섞어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잠만 처질러 자다가 갑자기 나온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요? 히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론을요, 다차원 이론 해줍니다. 다차원. 그 다음에, 자, 유상도시론은 베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베리.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론이 더 현대 도시구조에 적합하냐, 아니면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요거는 이 위쪽으로 갈수록 다 뭐라고요? 1900년대 초 있죠? 그때 나온 이론이고, 요거는요, 최근에 나온 이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얘네들은 그때가 이런 게 적합했고, 요즘에는요, 이런 게 적합하다, 그런 얘기지. 어떤 게 더 우수한 이론이고, 어떤 게 현대 도시를 설명하는 정확한 이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벌을 선호해서, 동벌을 어떤 농구선수가 선호해갖고, 자, 거기 가서 최선을 다했슈. 동벌을 선호해서, 자, 거기 가서 뭐라고요? 최선을 다했슈. 근데, 자, 유배당했슈. 이렇게. 근데도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동벌을 선호해서, 거기 가서 뭐라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예,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유배당했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자,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선형 이론은요, 호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은요,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유상도시론은요, 베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이론입니다. 자,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동벌을 선호해서 최선을 어떻게 해요? 다했슈. 충청도 사투리 써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유배당했슈 해주면 돼요. 뭐 당했다고요? 유배당했슈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요 하나하나 이론을 좀 알아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이거 조세죠? 자, 하나하나 좀 알아볼 건데, 이렇게 물론 요거 이제 다차원 이론이다. 이건 뭐 다차원 이론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시몬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자, 먼저 동심원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심원 이론이다. 요거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항상 이건 1925년도에 이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버제스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52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항상 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는 도시라는 것은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하여, 침입이라는 것은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 있죠? 들어오는 걸 침입한다 해줍니다.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걸요, 천이한다 해줄게요. 침입과 천이 과정을 통하여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튀네네 농촌 토지용 구조, 이거는 이따 하겠지만 요거는 1826년도에 나온 이론입니다. 1826년. 그렇지만 동심원 이론은요 1925년이죠. 거의 100년 이후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튀네네 농촌 토지용 구조를 도시 토지용 구조에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긴 게 비슷합니다. 자, 어쨌거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딱 던지게 되면 물결 모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도시도 이렇게 단순하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동심원 이론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이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충천 근중통이다. 충천 뭐라고요? 근중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심 상업지구, 그다음에 뭐라고요? 천의지구. 이 천의지구는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사람은 이 천의지구가 변해 나가는 지구인데 여기를 이제 도매라든가 경공업지대를 그렸습니다. 도매라든가 뭐라고요? 경공업. 그러면 이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 혹은요 저소득층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떨어진 곳은 이제 환경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거주하고, 요거는 이제 1900년대 초에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는 자동차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외곽 쪽에 나가서 대궐 같은 궁전 같은 대궐 저택 있죠? 요거 짓고 하인들도 일부 두면서 자, 그 차도 끌고 다니고 했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을 뭐라고요? 통근자 지역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통근자 지역. 이렇게 그래서 중천 근중통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요 그림 바로 위에 볼게요. 자, 우리 토지용 패턴은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요 천의지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전의지대, 그 다음에 근로자 주택지역, 근로자 뭐라고요? 주택지역이다. 여기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밑줄 쳤죠? 그러면 근로자 주택지역들은 가능하면 다른 중산층이나 통근자 지역보다는 도심 쪽에 더 가깝게 있습니다. 어떤 쪽에 있다고요? 도심 쪽에 작고 가깝게 입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도심 쪽에 이유는 자, 아무래도 이 그 중심 상업지구로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접근성이 어떻다고요? 양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로자들은 저소득층은 자동차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자꾸 도심 쪽에 가까이 있어야 접근성이 양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고용기회가 이런 데 근처에 있어야 고용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용기회가 이렇게 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도심 쪽에 입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특징을 볼게요. 그 특징은 거주지 분화의 사회적 공간 현상을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 설명했다. 도시 생태학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있죠? 요걸 연구하는 걸요 도시 생태학 해주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죠? 만물의 영장이 주변 지역을, 주변의 논밭을 임야라든가 이런 걸 잠식해 나가는 거죠. 이걸 침입한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밖에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 성장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로 밑에 보니까 침입과 천의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 등의 도시 문제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 밖으로 나갈수록 도시 문제는 적어지고 안으로 들어갈수록요 빈곤이라든가 질병 같은 도시 문제는 많아진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요거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도시 구조를 단순화시킨 거죠. 그리고 또한 교통망 같은 걸 전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망. 그래서 나온 게 이 선형이론입니다. 자, 선형이론은 여기서 서는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부채꼴 모양 선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의의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의는 자, 이 도시는 도심에서 시작되어 교통망을 따라서 동질적으로 확장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주택지가 형성됨으로써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어 배치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겁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가장 편리한 교통노선을 따라서 발전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아주 좋은 데 있죠. 그런데 누가 입지한다고요? 고소득층. 교통이 안 좋은 곳에는요 저소득층이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1939년도에 미국에 있는 142개 도시를 끄집어내서 도시구를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교통망이 좋은 곳에는 누가 입지한다고요? 고소득층이 입지한다.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마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중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다가는 뭘 그렸냐면 산업도로,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이걸 그렸습니다. 이쪽은요 서울의 올림픽대로처럼 도시와 고속도로 있죠? 이걸 그린 겁니다.
그리면서 아무래도 산업도로를 끼고는 이렇게 도매라든가 경공업 이런 게 입주할 겁니다. 도매라든가 경공업.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대로, 88 올림픽대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뭐가 입주해요? 자, 이 20억짜리, 15억짜리 넘는 자, 고급 주택들이 즐비하죠? 이 고급 주택들이 이게 즐비할 겁니다. 교통이 아주 좋은 곳에는. 그리고 이렇게 도매라든가 경공업 이 근처에는 주거 환경이 안 좋죠? 예, 안 좋으니까 뭐가 입주해요? 예, 저급 주택들이 입주합니다. 뭐가 입주한다고요? 저급 주택들이 입주해요. 그리고 이게 어중간한 지역, 이 어중간한 지역은 뭐가 입주해요? 중급 주택들이 입주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딱 쪼개보면 이 모양이 부채를 딱 핀 모양 있죠? 이런 모양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부채꼴 모양 선자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니까 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좋은 곳에 누가 입주한다고요? 고소득층이 거주한다. 이 정도 하시고. 네, 문제점을 볼게요. 53페이지 맨 위에 문제점은 이 사람은 이 고소득층 주거지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이 좋은 곳을 따라서 이전하는 과정이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강남에 살던 고소득층들이 자, 이 분당 쪽으로 도로가 잘 뚫리니까 그쪽으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판교, 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더 큰 문제가 현대도시는요 부도심의 기능이 높아지고 또한 자 이런 거 다 무시했다고 했죠. 그리고 밑에 사회 문화적인 제도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이 있죠.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강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그 다 핵심 이론입니다. 이거는 1945년도에 해리스라는 사람하고 율만이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논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의는 도시는 복수의 핵심 주변에서 발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토지용 패턴은 동종활동은 집적 이익,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집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집합하려고 합니다. 몰려 있으려고요. 근데 이종활동은 자, 이해 상반으로 흩어져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공장은 자, 서로 이해가 상반되죠.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서울에 명동에는 지대가 비쌌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강남 쪽은 전부 다 논밭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도심의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주체가 어디로 빠져나가요? 자, 어디요? 강남 쪽으로 빠져나갔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 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론인데 제가 런던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가본지 안 가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했나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런던 잘 모르고 서울은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걸 다 핵심 이론이다. 자, 다핵심 이론은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상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청량리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대학로 같은 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의 도시, 거기 가면은 뭐 전시장도 많고 연극하는 데도 많죠. 이렇게 문화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고,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요 공업도시가 성장할 수 있네요. 테헤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요 자, 무슨 신흥상업도시 성장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핵을 중심으로, 기능이 다양화된 핵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도 이제 굳이 문제점이 있다면, 하나의 핵을 이루는 곳에 교통망이 모이고 주거지역과 산업지역 등의 토지용군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의 핵이라 하더라도 교통이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죠. 그러면 고소득층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이렇게 따지다가는 한두 곳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어제거나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스라는 사람은 잠만 뭐라고요? 처질러 자다가 이제 나온 이론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건 1960년대, 65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의의는 도시는 서로 독립된 세 개의 차원인 도시와 그 다음에 사회 계층, 인종별 분류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토지용 패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시화 차원에서는 도시가 점점 커나간다, 이런 차원에서는 어차피 논밭을 잠식해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 입주하죠. 그 돈이 없는 사람은요, 교통이 안 좋은 곳에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이 LA 같은 데 보면 백인 거주지역, 흑인 거주지역, 남미인 거주지역, 한인 거주지역, 이거 구분하죠? 인종별 분류 차원에서는 뭐가 맞다고요? 다핵심 이론이 맞다. 결국은 요 세 가지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던 걸 뭐라고요? 이거를 다차원 이론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최근에 나온 이론이 벨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유상도시 이론인데, 자, 이 사람은 현재 계획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계획도시.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동탄 신도시 이런 데 가면은 중심 상업지구부터 딱 이 중심을 딱 잡은 다음에 그 도시를 설계합니다. 도시를 그냥 뭐라고요? 종이에다 설계하는 겁니다. 도시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설계하는 게 뭐예요? 중심 상업지부터 출발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간선도를 먼저 설계합니다. 자, 도시의 동맥이 되는 주요 도로, 서울 쪽, 인천 쪽이라든가 밑으로 내려가는 뭐 수원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뭘 그려요? 자, 그 간선도를 설계하죠.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간선도를 설계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든 주택이라든가 이 업무시설이 결국은 간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입주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리본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리본 모양 U자입니다. 무슨 U자라고요? 리본 모양 U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의 노트가 아니라 문제집 한번 볼게요. 문제집의 294페이지.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응용 예상 문제 볼게요. 맨 아래. 294페이지 맨 아래 응용 예상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선형 이론에서는 주거 분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고급 주거지는 교통망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은 도시 토지 이론 중에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가장 오래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이론이며 주로 소도시 모형의 이론으로서 튀네네 고립국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도로와 자동차의 발달로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를 따라 입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걸 뭐라고요? 유상도시이론이다 입니다. 간선도를 따라서 모든 업무시설이라든가 주택이 밀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다액이 성립하는 이유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특정 시설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서 지대지불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동종 업종끼리는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죠. 집적 이익 때문에. 이종 활동끼리는요, 업종의 이해 상반 때문에 떨어져 나가려고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핵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의 핵은 현대적인 대도시라든가 신도시의 기능적 분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며 단핵의 중심 업무지역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핵의 중심 업무지역은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뭐라고요?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거기 해설에 있을 겁니다. 근데 다핵심 이론의 다핵은 얘네들은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잖아요. 문화의 도시, 그죠? 공업도시. 근데 단핵의 핵은요, 모든 기능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합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해설 잘 읽어보시고, 약간 어렵네요. 이거는 어렵게 물어본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3번 볼게요. 자,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니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뭐라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고 했죠. 아까 적어드렸죠? 아까 적어드렸잖아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요 지문을 통해서 그냥 기억하세요.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점점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아까 트윈엔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단 요 정도 아세요? 요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그러니까 주변 지역을 잠식해 나가는 거 있죠. 도시 팽창이, 자, 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리스와 율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핵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육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자, 바로 밑에 볼게요. 1번에 도시 내부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는데, 자,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중천근중통. 기억할 수 있죠? 중천근중통. 2번 볼게요. 동심원 이론의 공간구조는요, 중심 업무지구, 근로자 주거지역, 주택지역, 천이지대, 중산층 주거지역, 통근자 주택지역으로 팽창한다. 뭐가 틀렸어요? 중산층 주택지역과 천이지대를 바꿔놓으세요. 자, 아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자 주택지역과 천이지대이죠? 이거 바꿔놓으세요. 근로자 주택지역과 천이지대. 그러니까 천이지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근로자 주택지역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천이지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기출문제는 이따 하기로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랭싱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